현직 검사장이던 검사는 품위가 없었다. 길거리에서 5차례 음란한 행위를 했다. 경찰에 연행되고서도 거짓으로 일관했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명한 CCTV 영상이 나오자 검사는 잘못을 인정했다. 공연 음란죄.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 당시 제주지검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지검장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게 그냥 기소유예 처분하고 옷 벗는 걸로 마무리될 사안인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제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게 그게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기소유예.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봐준다는 의미다. 기소에 관한한 전권을 가진 검사에게 주어진 권능이다. 하지만 너그러운 이 처분이 누군가에겐 함정이었다. 기소를 차라리 받았으면은 제가 재판에 서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할 만한 기회가 있는데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아예 잃어버린 거잖아요. 검사는 무고한 사람의 일상을 침범했다. 저는 평생 직장을 잃었죠. 일단 기소유예가 이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검사는 왜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을까? 휴대폰 수리기사 유모 씨와 그의 동료들. 이들은 지난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네, 이 액정을 본사에 반납하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려 판 수리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객이 반납한 액정을 빼돌리고 값싼 중국산 액정을 대신 회사에 반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였다. 자료실에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액정마다 고유 번호가 있대요. 저희는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고유 번호가 다르다고. 저는 그런 이유도 없고 저희가 다 부인을 했거든요. 다 몇 개로 다 한 개씩. 전국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 196명이 입건됐다.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유통업자들과 짜고 액정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수리기사들도 있었다. 전 태어나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데 말이 바들바들 고객이 저한테 제품 집어 던져도 정말 하나도 떨리지 않았는데 그 수사관이 말을 하는데 입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단 한 차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내린 처분이 기소유예였다. 기소유예?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기소유예 시켜보겠다 이런 뜻인가 보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올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대부분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기소유예 안 하겠다고 최종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 딱
아예 검찰 같은 경우는 소환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출가 조사.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소명을 할 그 기회 자체도 그냥 모두 없었던 거예요. 검찰은 매년 34만여 명, 전체 수사 대상자의 18% 정도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유죄 취지의 결정이다. 이 사람은 검사인 내가 보기에 범죄가 맞지만 이 사람은 기소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봐준다. 이번 한 번만 내가 선처를 베푼다. 이런 거지. 검사 처분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억울하다. 기소되지 않았으니 검찰에 항변하거나 재판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유죄는 아닌데 왜 피해를 받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유죄가 된 거예요. 검사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서류만 하나 딸랑거리고 부정만 딱 찍어준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생소한 헌법 소원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퉈야 한다. 명백히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은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청법이나 다른 곳의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구제 절차가 없어요. 헌법소원은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도 필수다. 하지만 유 씨와 동료들은 가슴을 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크게 불이익이 없을 거란 측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또 그 절차를 잘 모르셨고요. 90일 동안 90일 이내에만 해야 된다는지. 검찰은 정말 선처를 베풀었던 것일까? 유 씨나 그의 동료들과 달리 헌법소원을 낸 수리기사들이 있었다. 이제 이 기소유예 처분이 워낙 대규모로 되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우편물을 제대로 송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자기가 기소유예 된 줄도 모르는 채로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함으로써 나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던 사건이죠.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제때 통보받지 못했던 점을 인정받아 수리기사 남호 씨가 뒤늦게 청구할 수 있었던 헌법 소원. 헌법재판소는 고객들이 반납한 액정이 처음부터 국내용 액정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리고 청구인이 액정 유통업체와 거래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다라고 봐서 자의적인 검찰권이 행사됐다. 그래서 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했다. 헌재는 나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6건에 줄줄이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들 대부분은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삼성전자 서비스에 직접 고용됐다. 한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수리기사들의 처지는 양극으로 달라졌다. 그리고 제일 후회됐던 건 90을 넘었을 때 헌법소원을 알게 된 것과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평생 직장을 잃었죠. 일단 그걸로 인해서 난 이거 죄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직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들에게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린 사실상 유죄 판결이었다. 그러니까 수사부터 공소제기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의 죄 확정까지 사실상 검찰이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검찰개혁에서. 근데 이제 재확정까지도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받을 권리를 아예 침해하고 있는 거니까.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1,781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동안 심리가 진행된 1,556건 가운데 인용, 즉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323건. 5분의 1이 선처가 아닌 검사의 잘못된 처분이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가 된다는 것은 무죄 판단을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한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20%가 넘는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 5%와 단순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 약 20% 가까운 기소유예 처분의 인용률이 있다는 것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어떤 재량권의 남용이나 통제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취재진은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재의 헌법소원 결정문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결정문 323건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한 결정문의 78%, 253건에서 헌재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수사 미진. 피의자를 불러 확인했어야 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보강 수사를 하지 않았다와 같은 허술한 수사를 지적하는 문구들은 결정문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해 처음부터 무혐의 처분했어야 할 사건을 기소유예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의 혐의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단계까지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헌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들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간호사 김모 씨. 2016년 3월 새벽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김 씨는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경찰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따른 건데 그것이 뭐 의사가 아니라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억울해하고 좀 답답해했죠. 헌재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간호사의 체열 행위가 그 당시 어떤 그 음주 측정에 관련된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 그게 수단으로 이루어진 거라면은 이거는 그 무면허 의료 행위의 어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내린 거는 그건 자의적인 그런 그 남용 행위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김 씨는 헌재의 취소 결정을 받고도 그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달 반의 간호사 자격정지 통보를 받았다. 기소유예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거를 뭐 무혐의 처분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다시 재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한참 뒤에도 이러한 시정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또 하는 수 없이 또 그 검찰에다가 직접 또 연락을 해서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시 좀 바로 잡아달라라고.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인천지검 부천지청. 헌재의 결정이 나고 넉 달 만에야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 왜 그렇게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좀 늦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사실은 드린 거였거든요. 입법이라는 게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된 사안으로 보이고 특별히 지연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사는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자세히 써야 되잖아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왜 무혐의인지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과 평가가 논리가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검사한테는. 이게 사안이 애매해서 수사 더 해봐야 기소는 하지만은 어렵다,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 싶어서 또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타협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된 사건을 혐의별로 분석했다. 전체의 3분의 1은 폭행이나 절도 혐의 등 형사 사건이었다. 검찰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입증하지도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훔치겠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절도, 속이겠다는 의도와 실제 이익이 증명되지 않은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됐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실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소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5%도 안 될 거예요. 5%가 뭡니까? 뭐 1, 2% 될까요? 네, 1, 2%. 그 사람들 중에서 20% 가까이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잘못됐다는 그런 결정을 나오는 거 보면 소위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정말 혐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좀 증명하고 싶지만 불복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지난해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전직 부장검사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못하게 되는 거죠. 검찰이 본연의 임무는 사실 검찰 제도 본연의 임무는 형사부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사지 법리적으로 보완하고 하는 업무인데, 그동안에 쭉 공안과 특수라는 그 조직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형사부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형사부 검사님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검사 한 분이 담당하시는 사건 수가 네.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많은 청에서는 한 200에서 300건. 기소유예가 취소된 사건을 처분 날짜별로 분석해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잘못된 기소유예는 처분 날짜가 월말에 몰려있는 경향이 뚜렷했다. 1인의 검사가 처리하는 건수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월말에는 굉장히 검사들이 바빠요. 결제를 받고 통계 사건 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에 쫓겨서 뭐 수사를 안 하고 뭐 결론을 내린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그런 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다. 취재진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기소유예가 취소된 323건을 군 검찰을 포함해 19개 지방검찰청별로 살핀 결과 가장 많은 60건, 18.6%가 서울중앙지검이 처분한 사건이었다.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가 비슷한 다른 지검과 비교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심리가 진행된 헌법소원 수와 인용 건수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엘리트 검사들이 모여 있다는 여러 명의 검찰총장을 배출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잘못된 처분이 가장 많았다는 얘기다. 중앙지검에 유능한 검사들이 모이시는 건 맞나요? 인사적으로? 그럼요. 예, 누구나 다 선호하는 데니까 각 지방청에서 한두 명씩 해마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두 명이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유능함을 평가받으신 분. 그렇죠. 예. 아주 유능한 분들이 왔는데 누구나 다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관리자가 되고 싶고 검사장이 되고 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검사장 승진 같은 것을 보면은 형사부만 돌다가 되는 분은 없잖아요. 300건이 넘는 기소유예 취소 사건이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이 아니었는지,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유독 많았는지 검찰에 물었다. 대검찰청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항공사 승무원 오모 씨.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다. 2016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피의자가 됐다. 황당하신 소리를. 왜냐면 저는 그게 마약일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중에 형성에 해당되는 거였거든요. 식욕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샀는데 그 속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뭐 탄수화물을 체지방으로 수습되지 않게 해준다. 그런 거 되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점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조사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해외를 오가야 하는 업무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했던 오 씨는 헌법소원을 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런 약품을 산 사실은 있지만 이게 마약 성분이라는 걸 인식하면서까지 산 건 아니었거든요. 청구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죠. 정말 그들의 그냥 수많은 그 소리더미들 중에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앞으로의 일이 달린 큰 문제인데 그냥 뭐 고민 없이 기소유예 하실까? 오 씨는 경찰 조사와 헌법소원 과정에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과 1년이 넘는 금쪽 같은 시간을 걱정으로 날렸다. 하지만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없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뭐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기소유예 처분이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는 수사 과정의 오류나 문제점을 당사자조차도 알 수가 없다. 기소가 된다는 건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증거기록,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와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소가 되지 않으면 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휴대폰 수리기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던 검사는 현재 대검의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횡령 혐의가 입증이 안 됐다, 이게 증거가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재량권 남용이 아닐까. 한 걸 나눠서 보면 이게 뭐 통로 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그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딱 떨어진 증거들이 많진 않아요.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문제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으로서의 적법한 재량권 내에서의 어떤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중대하게 벗어난 판단을 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사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대검은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수사검사의 과실을 판단해 인사와 신분 조치를 할 수 있는 내부 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는 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뭐 고소고발 사건의 항고 재항고 제도와 같은 검찰청 내에서 자체적인 어떤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처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 상당히 좀 신중하게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엄격하게 딱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될 걸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무혐의 처분의 기소유예 처분화 이런 경향이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소 법정주의를 채택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소유예를 한다라는 식으로 개선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변하겠습니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라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유예 사건에선 그렇지 않았다. 현직 부장검사는 한 지검장의 말을 전했다. 10원짜리 사건에는 10원의 공력을, 1000원짜리 사건에는 1000원의 공력을 쓰라. 진실을 보려는 검사의 공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10원짜리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 영국의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의 얘기입니다. 아기돼지들은 엄마의 품을 떠나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지프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죠. 이때 굶주린 늑대가 찾아옵니다. 늑대는 집과 나무로 만든 집을 차례차례 부숩니다. 하지만 셋째가 만든 벽돌집은 어찌된 일인지 온 힘을 다해도 부수지 못합니다. 결국 늑대는 돌아가고 튼튼하게 지은 벽돌집에서 아기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엄청난 선입견을 심어줬다고 말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These are stories that are taught to us as children, so we have a very, a really embedded perception of the strength of brick and the less strength of. When you see a small block like this, you maybe understand a little. When you see the strength and solidity of a solid timber construction site, I think that perception of timber as something less strong can be easily dismissed.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목조 건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조 건축은 정말 쉽게 부서지고 화재에도 약한 걸까요? 나무에 대한 선입견은 아닐까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한 외곽 지역.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호 빌딩이란 이름의 이 건물은 독일어로 나무 고층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 등 일부를 제외한 건물의 76%를 나무로 지었습니다. 높이 84m로 무려 24층인 이 빌딩에는 사무실과 호텔, 레스토랑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한 층을 올리는데 단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목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굳히는 시간이 필요한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건물의 주 재료로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Das ist relativ kompliziert, weil es eigentlich sozusagen nicht möglich ist. Ja, also die Stadt sagt grundsätzlich, Holz geht bis 4, 5 Geschosse, dann nicht. Das heißt, man muss eine Strategie entwickeln, dass wir sozusagen die Stadt überzeugen können, dass Holzbau sicher und gut ist. Ja, also eine strategische Entwicklung zu sagen, ich kann, das Haus brennt nicht, ich kann die Leute im Haus retten, ja, die Feuerwehr kann im Haus löschen und es bleibt sozusagen in dem Sinn ein stabiles Haus. Ja. 초고층 목조 빌딩이 주목받은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지구에 이로운 친환경 건축법이라는 점입니다. 건축 과정에서 콘크리트와 철골로 만든 건물보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규모의 건물을 나무로 지을 경우 3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왕복 80km를 4만 4천 년간 운행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호호 빌딩 한 채를 지을 때 감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수많은 나무를 베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냐고요. Der Wald wächst, also für das Hoho wächst der Wald in einem Tag nach. Also sozusagen das ganze Holz vom Hoho wächst in einem Tag, wächst das im österreichischen Wald nach. Also Sie könnten tausende Hohos bauen und es gibt immer noch Wald.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임업 강국 오스트리아는 전체 면적의 47%가 산림입니다. 목재 생산량 75억 유로, 이 가운데 70% 가까이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주요 목재 생산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목재 클러스터 프로홀츠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목재 생산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목재 산업 지원 기관입니다. Wenn wir einen Baum ernten in Österreich, dann macht er Platz für einen neuen und ein neuer Baum wächst nach. Und so ist das ein Kreislaufsystem in der nachhaltigen Forstwirtschaft. 오스트리아는 20년 전부터 나무를 공학적으로 가공해 강도 높은 목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CLT라고 불리는 공학 목재, 즉 구조용 집성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길게 자른 나무판들을 가로와 세로로 교차되게 연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단점인 휨이나 뒤틀림이 없고 압력에는 더욱 강해지는 대형 나무 패널이 완성됩니다. 고층의 나무 빌딩 건축은 바로 이 CLT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Die größte Konkurrenz
ist in der Tat gegen andere Baumaterialien. Ja? Die größte Konkurrenz ist gegen Beton, gegen Ziegel, gegen Stahl. Und die größte Herausforderung ist, unseren Kunden nur zu überzeugen, dass sie mit Holz statt mit Beton, Ziegel oder Stahl bauen können. 인구 27만 명의 영국 런던 해크니 지역은 유럽에서 주목받는 목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자치구에만 무려 24개의 목조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2009년 CLT로 만든 9층짜리 이 나무 아파트가 런던에서 처음 지어졌습니다. 당시 세계 최초의 고층 목조 빌딩으로 인정받았는데요. CLT를 개발한 오스트리아도 건축계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10 years ago when we built Murray Grove, Stadthaus, the first tall timber building, people did think we were crazy. 공장에서 CLT로 만든 벽체와 구조재를 가져와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아졌고 공사 인부도 최소화됐습니다. 인건비가 줄면서 전체 공사비도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높아지자 목조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런던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나무 빌딩이 가장 많은 친환경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It requires less people to build it, so it's much safer on site. With less deliveries, there's less truck movements, so tha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both globally. Well, again, on the construction site, it's also less noisy. It's more healthy for the. It's less noisy. It's more healthy for the builders themselves. 둥글게 자른 나무로 꾸민 외벽이 마치 동화 속 집처럼 인상적인 이곳은 런던 도심 속 목조 주택입니다. 7년 전 건축가 로라는 가족이 살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었는데요. 집의 뼈대는 물론 벽체, 가구까지 모두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What's great about it is it's so breathable. I think it's much better. 온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거실. 지붕에 만든 창문 덕분에 언제든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canopy and it changes all year round and you have the sun coming in and so you have this dappled light moving across the space. So this space really is a great space for 지금은 기존 건축업계가 위기감을 느낄 만큼 목조 전문 건축회사를 찾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We start with the important things, which is how do we build it and how do we make sure that the way in which we build it minimizes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We will start to be more responsible in the way in which we use resources and the way in which we consider carbon emissions in the way we build. 목조 주택 수요가 꾸준한 일본에서도 10년 전부터 CLT, 즉 공학 목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기술과 방식을 따랐지만 재료는 지역에서 난 삼나무와 편백나무를 썼습니다.
自信のない国はレンガを積むと同じようにですね、積んでいけば建物を構成でき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日本の場合はそうはいきませんので、強度の担保っていうのがより地震に対する強度についてもですね必要だというところがヨーロッパの方と非常に違うかなということかと思います。かなり試験をやってですね、神戸の大震災ありましたけど、神戸の大震災と同じように揺らしてみても全然問題ないというような試験もやってて、皆さんびっくりし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す。 지진이 잦은 나라인 만큼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일본. CLT로 만든 실험용 건물 곳곳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수시로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도 7 이상의 지진 실험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CLT 목조 건물. 콘크리트보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지진에 더욱 강했습니다. 목재가 갖는 탄성과 충격 흡수력은 그 어떤 건축 재료보다 뛰어났습니다.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연구팀은 오히려 목조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振動体実験をやったところ、最初の実験では全く壊れませんでした。なので設計法も含めて大幅に見直す必要があるな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耐震性能の基準として極めて稀に発生する地震で倒壊防止を 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その時にどういうふうに壊れるか分かってないと設計できないことになるんですね。 목재 사용을 늘리고 임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법을 제정한 일본. 13m 이하의 공공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반드시 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この法律は国や地方公共団体という公的な団体がですね、率先して木材を使いましょうという法律になってまして、対象となる公共建築物というのは学校や国や地方自治体の庁舎だけではなくて、図書館ですとか公民館とか、また病院、学校、保育園といったようなものもですね、皆さんが集まる場所という公共的な建物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ものも対象に含まれて。 두 해 전 새로 지은 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건물에도 지역에서 수확한 나무들이 쓰였습니다. 교실과 복도 곳곳에서는 편백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풍깁니다. 木のところでぬくもりがある園で育つことができて、とても幸せに感じてます。お友達の反応はいかがなんですか？どう？楽しい。楽しく帰れてます。 낡고 오래된 시청 건물을 고쳐 새롭게 다시 지은 만이와 시립중앙도서관. 나무로 만든 도서관은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가장 즐겨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やっぱり入って木の香りがする、で木のぬくもりがするということで、先ほど相当な予算をかけた会はあったと思います。 우리나라에서도 옛 목조 강국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목재를 강하게 만들고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와 실험도 한창입니다. 콘크리트가 가장 강한 재료라는 우리 인식과 달리 지진 등 외부 힘으로 인한 충격에는 목재가 훨씬 강한 고성능 건축 자재입니다. CLT로 실험한 결과 목재의 압축 강도는 같은 무게와 비교했을 때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로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년 전부터 강한 공학 목재 CLT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낙엽송은 너무 단단한 나머지 다루기가 힘들어 옛 목공들이 싫어했던 나무지만 지금은 집을 짓기에 가장 훌륭한 목재로서 CLT의 주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강도도 일반 소나무나 잣나무나 편백나무나 이거에 비해서도 높고, 그다음에 이놈은 속성수기 때문에 또 경급도 좋고, 장점 중에 하나가 곱게 자랍니다. 똑바로 자랍니다. 통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건축재로서는 낙엽송만한 게 없습니다. 숲에서 간벌해온 낙엽송은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부드럽게 마감을 한 뒤 교차로 배치에 붙이면 국내산 CLT가 완성되는 겁니다. 낙엽송 외에도 잣나무와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로 CLT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현대식 목조 건축물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유전자원 연구부. 여기에도 국내 기술로 만든 첨단 공학 목재가 쓰였습니다. 높이 18m, 4층 건물의 주 재료로 495세제곱미터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목조 건물에 저장된 탄소는 426톤. 1헥타르의 소나무 숲이 40년 동안 흡수한 양과 같습니다. 벌목 직전까지 탄소를 흡수하며 자란 나무는 목재로 사용해도 탄소를 내뱉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게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목조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나무에 대한 선입견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4층이 될까, 접합부의 강도가 나올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려는 저희 과학원에서 실제적으로 여기 쓰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강도 실험을 해보고 그걸로 입증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외국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다가 우리 것이 그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구나, 들이 안심을 하고 설계하게 된 거죠. 현행 건축법상 5층 이상의 목조 건축물을 지으려면 2시간의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가 나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도록 최소 2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건데요.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 결과 CLT 목재 기둥은 1000도 이상의 화재 속에서도 2시간을 충분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목재의 바깥쪽 일부만 탄화됐을 뿐 중심부는 멀쩡했습니다. 친환경성에 더해 내구성과 안전성까지 입증된 겁니다. 하지만 목조 건축이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철근과 콘크리트 건물을 위한 규정이어서 목재를 사용해 건물을 지으려면 당장 건축 허가조차 받기 힘듭니다. 또 목조 건축물의 높이는 18m 이하, 연면적 6,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10여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구조와 재료의 안전성만 입증된다면 건물 높이는 상관없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으로 탄소 감축이 의무화된 상황. 유럽에서는 건축 과정에서 탄소 발생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목조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땅속에 저장돼 있는 화석연료를 거의 300년 동안 다 뺐었어요. 자원순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이고 구조적인 내용에서도 성능적인 내용에서도 목조 건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21세기 건축 혁명이 바로 한 그루 나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It's a renaissance in my view about people understanding why they should be building with wood, what opportunities they have to use products and what beauty they can get out of those buildings as well by using it. Healthier buildings, better quality buildings. 인간과 지구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목조 건축. 심각한 지구 온난화 시대. 세계는 우리의 미래와 지구를 살릴 나무 빌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